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6장 내용은 다는 못할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 하고 그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전통적 임상전기 생리학적 평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적이 붙인 거 보면은 어떤 의미냐? 요새는 안 한다 입니다. 요새는 이 평가 직접 쓰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보면 최신 임상 전기 생리학적 평가, 요즘에 하는 이런 전기 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여기에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최근에 나온 EMG 가지고 내가 뭐 공부 잘하고 신경 전도 검사 공부 잘하고 해봐야 이 개념을 모르면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것도 꼭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뭐냐? 신경과 근육의 흥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검사들 쭉 나옵니다. 변성반응 검사, 강시곡성 검사, 맥동비 검사, 직류강축비 검사, 신경흥분성 검사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0페이지 한번 넘겨보게 되면 신경과 근육 흥분성의 평가 개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근육이나 신경이 양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게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밝혀놨습니다. 자, 제가 어떤 사람 몸에다가 전기 자극을 흘려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축이 너무 잘 나와요. 심지어는 자극 안 줘도 수축 나오는 상태. 우리 보면 스트로크 환자들의 스파스티시티죠. 스파스티시티 같은 경우가 과흥분입니다. 우리 3학년 2학기면 운동조절론 배웠죠? 운동조절론? 예, 운동조절론에 보면 하이라키칼 시올이라고 해서 수직 계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신경계는 상위에 있는 뇌가 하위에 있는 스파이널 코드를 지배하고 있다. 스파이널 코드가 상위가 되고 근육이 하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경과 근육에 이런 뭔가 조절되고 있는데 과흥분 반응이 나올 때는 주로 어떨 때냐? CNS 중에 상위 신경원 정보가 차단되었을 때 과흥분 상태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스파스티시 나타나는 거, 스트로크 환자들, 뇌손상 이후에 나타나죠. 척추 손상 환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추 손상 환자일 경우에는 경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비가 되고 톤이 떨어지는데 다리 쪽 같은 경우에는 스파스티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경추가 잘리면서 밑에 있는 다리 쪽에 위에서 뇌에서 오는 신경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위 신경원이 다쳤다라고 그냥 끊기보다는 상위 신경원의 정보가 차단된 경우에 과흥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진단을 내가 딱 했는데 수축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언제냐? 근육이 다쳤을 때, 말초신경이 다쳤을 때, 하위신경원이 다쳤을 때 이럴 때는 저흥분 상태가 된다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아쉽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고 질병명으로 막 나와 있는데 질병명도 외워야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4학년 돼서 GPT, 질환별 물리치료 배우고 나면 이 질병명이 그냥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나면 이 질병이 이름이 있을 때 원인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사실 이 질병명을 굳이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과흥분은 상위신경원 정보 차단 질병들, 그 다음에 저응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 말초신경, 하위신경은 손상 질병들 이렇게만 기억해두면 그냥 쫙 정리가 됩니다. 오늘. 자, 이번에는 질적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질적 변화라는 건 뭐냐? 수축은 나오는데 수축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 그런 걸 질적으로 뭔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110페이지 거기 파란색 2번에서 점 찍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 보면 뭐 이게 뭔지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적어놓은 거 이렇게 나름 쉽게 정다고 적었으니까 알아서 필기들 하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가 느린 수축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자극을 줬는데 수축이 원래 같으면 자극 주고 1초 만에 탁 움직여야 돼요. 근데 자극을 줬는데 2초 뒤에 움직이는 겁니다. 오, 이게 늦어졌네 라는 것도 질적으로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늦어졌다는 말은 신경이 달리기를 잘 못하는 거죠. 잠복시가 길어지는 겁니다.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 뭐 그럴 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꿈틀거리는 수축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근육 덩어리가 클 때 일부만 수축하고 일부는 늦게 수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근육 덩어리라고 한번 손을 놓고 보자면 일부가 먼저 수축하면은 얘가 꿈틀, 그 다음에 얘가 꿈틀 할 겁니다.
그러면 근육덩어리 놓고 보자. 물결 치듯이 이렇게 꿈틀꿈틀 수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벌레 기듯이 수축한다, 뭐 꿈틀거린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엑손 중에 일부가 끊어지거나 일부가 손상받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부분은 원래 길대로 빨리 도달하고 일부분은 느리게 도달하겠죠. 보면. 그럴 때 보면 전두 속도 차이가 있을 때 이런 꿈틀거리는 수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도가 차이가 날 때. 한 군데는 강하게 수축하고 한 군데는 약하게 수축하면은 근육이 꿈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수축 강도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수축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이제 강축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리지디티, 스파스티치 해서 강축, 경직 뭐 이런 거 표현 쓰잖아요. 영어 보면은 강축인데 이게 테타닉이라는 표현을 써요. 테타닉. 이게 좀 다르죠. 뭐 영어 달라요. 근데 한글로 그냥 강축 이렇게 기억해도 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테타닉 컨트랙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번 수축하고 나서 이완을 못하는 상태. 이걸 우리는 테타닉 컨트랙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축했는데 이완이 안 되는 거. 여기 보면 리지디티나 스파이치랑 다른 거죠. 테타닉 컨트랙션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내가 전기 자극을 줘서 수축이 나왔습니다. 전기 자극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완해야 되는데 이완 안 하고 계속 수축하고 있는 상태. 그걸 갖다가 테타닉 컨트랙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밑에도 두 번째 111페이지고요. 강직성 연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줬는데 수축을 했습니다. 근데 좀 느리게 이완하는 겁니다. 이완이 되긴 돼요. 근데 느리게 이완할 때 이걸 갖다가 강직성 연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한글로도 이걸 강직성 연축 표현 쓰는 게 저도 이것도 뭐 마땅치 않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강직, 리지디티, 연축 이거 보면 그 한 번 딱 수축하는 거를 연축, 강축, 우리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영어로 살펴보면은 이게 맞아요. persist contra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된다는 겁니다. contraction이 유지된다. 그래서 자극 후에 수축했는데 이완이 느리게 되는 거를 뜻한다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빠르게 멈추는 수축입니다. 내가 만약에 바이셉스 브라키에 자극을 줬는데 그러면 엘보 플렉션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엘보 플렉션이 나오다가 갑자기 딱 막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저런 과정을 거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셉스 브라키에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면 바이셉스 브라키가 수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기랑근, 안타고니스트에 해당하는 트라이셉스가 과민 상태일 때 수축하면서 트라이셉스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은 머슬 스핀들이 흥분하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안타고니스트가 지도 같이 수축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전기자극은 트라이셉스에 안 붙였어요. 근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또 뭐라고 해석하느냐? 아, 트라이셉스가 지금 과민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적 변화도 있다라는 거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교재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따로 좀 잘 적어두세요. 전기 진단을 할 때 고려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전기 진단할 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이런 거 건드릴 수 있다는 옵션인데 첫 번째 진단할 때 전류 강도를 우리는 건드릴 수 있습니다. 전압 볼트가 되었든 전류 암페어가 되었든 이걸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 세게 한다, 약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 수준을 확인해서 진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 진단하려 그러면 강도가 꼭 필요한 강도가 바로 저겁니다. 역치 수준의 자극 세기를 찾는 게 대부분 전기 진단의 목적들입니다. 역치라는 거는 수축이 나오는 가장 작은 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전기를 천천히 올리면서 수축할 때 딱 봤다가 강도 체크해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극 펄스 기간이라고 보는데 저거는 보면은 우리 뭐 맥동 기간 배웠잖아요. 한 번에 자극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거를 자극 펄스, 왜 펄스 두근두근 뛰는 거잖아요. 맥동이면 맥동. 그러니까 맥동 기간,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볼트를 자극 강도를 유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활동전이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면은 자극이 들어오면 비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자극이 유지되면 계속 열려 있으면서 역치에 도달해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한데 신경이 손상받으면
이게 잘 활동 전이가 안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극의 펄스 기간, 맥동 기간은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기 딱 켜놓고 기다려요. 1초, 2초, 3초 기다리다가 갑자기 수축이 탁 나오면 그 시간을 체크할 겁니다. 네, 그게 보면은 자극 펄스 기간 혹은 맥동 기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뭐를 주로 적게 되냐? 역치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자극 시간을 우리는 기록하게 될 겁니다. 전부 미리세컨 단위입니다. 뭐 0.01초 뭐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전류 변화 속도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전류 변화 속도는 왜 신경 써야 되느냐? 동일한 자극을 계속 주면 우리 몸은 적응해 버립니다. 몸이 적응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구조물이 신경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처음 만졌을 때는 자극이 강했는데 계속 만지다 보면 무뎌지게 되고 뭐 그런 반응들이 되거든요. 보면. 그랬을 때 신경이 무뎌지고 뭔가 그 자극에 적응하는 현상을 수능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단어가 뭐 들어봤던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쉽게 바꾸자면 적응 현상이에요. 동일한 자극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수능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능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자극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펄스 기간을 놓고 보자면 길면 길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어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주파수를 바꾸기도 하게 되는데 진단할 때는 주파수 바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진단할 때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 변성 반응 검사라고 해서 우리 검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변성 반응 검사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4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면은 변성 반응이 제일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11페이지 거기 2번에 나오는 변성 반응 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 범위입니다. 우선은 큰 개요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게 되면은 거기 113페이지의 표 6.1에 변성 반응 검사가 딱 표 하나로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은 거기 구분에서 보면 전기 자극을 두 가지 종류로 전기 자극을 줍니다. 첫 번째가 감응전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교류라고 적어서 좀 이렇게 참고사항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응전류라는 건 결국은 교류입니다. 교류. 뭐 몇 헤르츠 몇 헤르츠 할 때 보통 60헤르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교류 전류다. 그 다음에 단속 직류 전류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른 교재에는 평류 전류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헷갈려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직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직류라는 거는 1초 이상 하나의 자극이 들어와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한 번 툭 때리는 겁니다. 툭 때리게 되면 우리 몸의 반응은 연축 반응이 나와요. 한번 툭 수축하는 반응이 나오고요. 그런 반면에 1초에 뭐 한 60Hz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수축이 다다다다다 때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축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아, 이게 정상적일 때는 감응전류는 강축이 나오는구나. 평류절, 단속 직류전류는 연축이 나오는구나. 뭐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고요. 이렇게 때리는 자극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검사하는 대상이 두 가지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Y축에 해당됩니다. 신경에 직접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에 직접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신경 또는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준 후에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를 변성 반응 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10일 이후에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신경이 손상받으면 뭔가 바뀌는 걸 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변성이 될 때까지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언가 염증 반응이 끝날 쯤 돼서야지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큰 틀을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칸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자극을 주면 어떤 반응이 나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정상 반응이다.
부분 변성, 완전 변성, 절대 변성 이렇게 결과를 적는 방식이 저렇게 네 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정상 반응이라는 거는 신경에 자극을 주든 근육에 자극을 주든 우리 교재에 보면 똑같습니다. 감흥 전류에는 강축이 나온다. 그 다음에 단속 직류 전류에는 연축이 나온다. 똑같죠? 이거 뭐 할 거 없습니다. 이야기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부분 변성 반응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들 옆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신경 일부가 변성된 경우를 부분 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면 이렇게 모터 유닛, 하나의 액손이 지배하는 근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터 유닛이 몽탕 닫히는 경우 말고 몇 개의 모터 유닛의 신경이 끊긴 겁니다. 근데 몇 개는 살아있을 거고 몇 개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됐느냐? 신경에 자극을 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자면 신경 두 번째 부분 변성이 있거든요. 교류인 감흥전류로 주든 단속 직류로 주든 반응이 감소된다. 수축 반응이 감소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부가 손상됐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근육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부분 변성 한번 볼게요. 감흥전류는 반응 감소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류로 주게 되면은 느린 수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축 반응이 좀 늦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축 반응이 좀 늦어진다. 자, 그 다음에 완전 변성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에 자극 줬을 때 이게 되게 당연합니다. 완전 변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적어둡니다. 신경 완전 변성입니다. 근육 완전 변성 아니에요. 신경 완전 변성. 신경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완전 탈신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전 탈신경된 근육이라고 쓰면 더 맞겠죠, 보면. 이 말은 뭐냐? 내가 신경에 자극을 아무리 주더라도 신경이 다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류로 주든 직류로 주든 반응 없음, 반응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의 완전 변성 한번 살펴볼게요. 근육의 완전 변성을 보게 되면은 교류에는 반응이 없어요. 똑같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직류로 주게 되면 아직까지 수축은 나타납니다. 느리고 완만한 수축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꿈틀 이런 수축, 굉장히 느린 수축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변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근육 완전 변성입니다. 근육이 완전히 변성되었다는 말은 어떤 자극을 주더라도 근육에서 활동 전이가 유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자극 주든 근육을 자극 주든 전부 다 반응 없음, 반응 없음. 교류로 주든 직류로 주든 반응 없음, 반응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를 뭐를 낼 수 있을까? 부분 변성과 완전 변성밖에 낼 건덕지가 없어요. 정상 반응은 너무 쉽습니다. 강축, 연축. 절대 변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답이 너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반응 없음, 반응 없음. 그런데 부분 변성과 완전 변성 같은 경우에는 신경에 주는 거에 따라서 근육에 주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시험 문제는 부분 변성과 완전 변성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부분을 잘 받으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완전 변성은 되게 쉬워요. 완전 변성은 탈신경근이다. 신경에 자극 주면 반응 없음, 반응 없음. 근육에 자극 줬을 때 같은 경우에는 교류 같은 경우에는 맥동기간, 사실 교류는 맥동기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기가 흘러가는 그 위상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류 같은 경우에는 탈신경근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상기간이 길면 수축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앞에 5장에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 이렇게 정리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은 114페이지에 3번에 강도 시간 곡선이 우리 교재에는 먼저 나오는데 한 장 더 넘겨서 여러분들 116페이지에 시치 검사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치 검사 결과가 강시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치 검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개요에 보면 단어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 단어 정의는 줄을 좀 쭉 다 꺼줘야 됩니다. 개요 두 번째 단락, 충분히 오랜 시간 통전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전류의 세기를 기전류, 기전류의 정의입니다. 기전류. 그 다음에 기전류에 대한 최소 필요 시간을 이용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입니다. 기전류의 2배 세기의 전류에 대하여 반응을 일으키는 시간을 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단어 세 가지 정의가 여기 나온 겁니다. 기전류, 이용시, 시치이거든요. 기전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미리볼트, 강도입니다. 강도. 그 다음에 이용시는 기전류로 자극 강도인 기전류로 자극을 줬을 때 수축이 일어나는 최단 시간, 시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뭔가 좀 애매모호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기전류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켜고 조금 올리고 기다리고 조금 올리고 기다리고 올리고 기다리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수축이 나온 건지 강도가 나온 건지 좀 애매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수축이 나왔으면 이걸로 강도로 무언가 기전류로 무언가 검사 기록지에 남기기가 좀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기전류 강도를 2배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수축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반응이 나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시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시치를 검사하는 법이 시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치 검사라는 거는 결국은 시치를 찾아가는 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했다면 이 우리 그림이죠. 우리 제 117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6.8번 그림입니다. 거기 보면 기전류라는 강도가 있고요. 시치라는 뭔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전류라는 거는 Y축 값입니다. 볼트 값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기전류라고 되어져 있는 그 값은 제가 보기에는 0.1, 0.2, 0.3, 0.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3, 0.35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3이라고 우리 책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기전류는 0.3입니다. 우리 책 표시가 좀 애매해요. 근데 0.3이 기전류입니다. 그러면 기전류의 2배 강도인 0.6으로 자극을 줬을 때 수축할 때 나오는 그 시간이 0.2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축에 있는 0.2 미리세커 값이 시치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책에 지금 보면 이용시는 없어요. 그러면 이용시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0.3 Y축의 0.3볼트에서 쭉 빨간색이 붙어 있는 그 값을 대충 살펴보자면 X 값입니다. X축 값. 0.8인지 0.9인지 1ms인지 애매한 그쯤 되면 거기가 이용시쯤 되겠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항상 기전류의 2배 값의 시간인 시치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름이 뭘까요? 라고 적었는데 저기에 있는 갈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 이름이 바로 시치가 되겠죠. 저기에 있는 X축의 조 포인트 저기가 시치가 되는 겁니다. Y축에 있는 그 0.3이 기전류가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는 검사자라고 생각해 보면 전류 강도를 천천히 올리면서 수축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전류 강도가 세지면 수축이 빨리 나오고 전류 강도가 늦으면 수축이 늦게 나오는 지금 빨간색 곡선이 나와요. 저 곡선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들 114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114페이지로 돌아와서 3번, 보라색 3번입니다. 강도 시간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강도 시간 곡선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강도의 강자와 시간의 시자를 떼가지고 강시곡선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같이 적어두세요. 강시곡선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써요. 국시에도 강시곡선 나옵니다. 그래서 강시곡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시곡선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요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 6.7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6.7번의 그림을 살펴보게 됐을 때 오른쪽 편에 있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거거든요. 정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 모양 위치상에서 좌측에 있어요. 좌측. 그 말은 뭐냐? 수축이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더라도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런데 부분 탈신경이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더하기 노란색 그래프를 잘 보면 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구간이 있어요. 강도가 세졌을 때 시간이 짧아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강도가 세졌을 때 시간이 안 짧아지고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불연속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 탈신경 특징 우측으로 이동한다.
더하기 불연속이 존재한다 입니다. 근데 이 부분 탈신경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가 저것도 있어요. 신경 재지배근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불연속 구간이 존재하고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우리 책 초록색에 있는 완전 탈신경이 될 때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뭘 보면 되느냐? 강시곡선이 우측 혹은 우상방으로 이동한다. 오른쪽, 위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안 보여줘요. 그냥 말로 저렇게 써놨습니다. 강시곡선 검사를 했는데 강시곡선이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거냐? 이거는 완전 탈신경근이 된 근육이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시곡선 검사를 했는데 우측으로 이동한 거 더하기 불연속 구간. 그래프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돼 줘야 되는데 지그재그 모양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부분 탈신경근 또는 신경재지배근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기 해석하는 방법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장 넘기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넘겨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 검사법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맥동비 검사랑 신경흥분 검사는 그냥 우리 책 교재에 나와 있어서 다루는 수준이지 글쎄요, 이건 뭐 사실 크게 지금 더 이상 뭐 해석의 여지도 없고 그리고 뭐 이거는 국시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 거의라는 건 미래를 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맥동 비검사라는 거는 이름에 나와 있어요. 맥동 시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전기가 한번 흘렀을 때 시간을 1ms로 자극을 줘보기도 하고 강도는 고정입니다. 볼트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100ms로 자극을 줘봐요. 그렇게 되면은 강도가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오랫동안 자극할 때 수축이 더 잘 나오겠죠,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강도가 100ms는 강도가 낮을 거고 1ms는 강도가 좀 커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율을 갖다가 수치화하는 거 맥동비 검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있을 때 119페이지에 있는 신경흥분 검사라는 거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셋째 줄에 맥동간 간격, 둘째 줄 보게 되면은 0.1ms 또는 1ms의 단상 직각 맥동파, 직사각형 파로 자극을 줘요. 그랬을 때 수축이 나오는 강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의미가 없어요. 뭐 지금 아무 의미도 없고 해석할 것도 없고 국시도 안 나오고 어때 이런 거 있구나 라고 이름 정도 들어보고요. 국시에서는 요거는 아직 문제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번 거예요. 직류강축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교재에는 평류연축강축비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류랑 평류랑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직류강축비 검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직류로 자극을 줬을 때 연축이 나오는 강도와 강축이 나오는 강도의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검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검사하는 방법이 지금 저렇게 살펴보면 거기 공식에 나와 있죠. 직류강축비 같은 경우에는 단일 수축, 이걸 여러분들 연축이라고 고쳐 적어 봅니다. 거기 분모에 해당되는 거. 공식. 단일 수축은 연축. 그 다음 위에는 강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강축이 뭔지 연축이 뭔지는 알고 있죠. 모르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강축이 나오는 전기 강도가 좀 더 셀 겁니다. 그래서 정상근 같은 경우에는 강축이 나오는 강도가 한 3배에서 6배 정도 더 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 숫자도 안타깝지만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19페이지에 표 6.2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정상일 때는 3.5에서 6대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검사가 되냐면 자, 제가 직류 장비를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10mA 정도 자극을 줬을 때 직류는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겠죠.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수축이 탁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연축이 나타나는 데의 강도, 필요 강도는 10mA구나라고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를 더 높여봐요. 그랬을 때 툭 튀는 게 아니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되는 강도를 살펴보니까 한 35에서 65mA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근육은 정상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탈신경근 되고 나면은 1대1이래요. 1대1.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변성 말고 탈신경 1에서 1.5대1 됩니다. 같아진다는 겁니다. 거의 같아진다.
같아진다는 말이 그러면 강축이 더 작은 강도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연축 자체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인 연축에 대한 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1대1처럼 바뀐다라고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때 앞으로 이제 다른 전기 진단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와요. 탈신경근이 되고 나면 연축과 강축 중에 뭐가 더 잘 안 나오게 되느냐? 연축이 더 잘 안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탈신경근이 됐을 때 연축이 나올 정도의 강도 정도 수축을 주게 되면 아예 그냥 탈신경근은 강축 반응이 나와버린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재생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에서 20대 1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 1이 될 수도 있고 20대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1보다는 한 20대 1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강축에 대한 강도가 많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연축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작아집니다. 오면.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신경 재생 시에는 과민 상태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자극이지만 연축이 나와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여지예요. 신경과 근육이 정상일 때가 있을 때 손상을 받았다. 그랬을 때 같은 경우에 이게 신경이 손상을 받고 재생하는 그 시기에는 신경이 되게 과민해진다. 그 다음에 완전히 탈신경근이 되고 나면은 신경이 무뎌질 텐데 연축이 되게 잘 안 나온다. 특정 강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연축이 나올 텐데 그 강도가 거의 강축이 나올 강도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 전기 자극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장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저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안면마비 환자. 여러분들 실습을 이렇게 나간 친구도 있고 안 나간 친구도 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실습을 나갔을 때 안면마비 환자를 본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안면마비 환자는 물리치료실에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안면마비 걸리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가서 좀 추운 날 제가 좀 이렇게 딱딱한 거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옆에 이제 요 포인트,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눌리는 경우에 안면마비가 되게 쉽게 와요,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오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신경손상, 말초신경손상 분류로 배웠을 때 하룻밤 정도 눌려있는 그 상태 때문에 오는 마비 같은 경우에는 신경에 직접 손상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뉴로프락시아, 신경 차단 상태일 거거든요. 근데 신경이 차단되면 어떻게 되냐?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여기가 좀, 왜 이렇게 감각이 무디지라는 것 정도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조금 심하게 되면 입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입이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와요. 병원에 찾아오면 정형외과로 찾아올 텐데, 그렇게 찾아오고 나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약으로 무언가 해결할 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물리치료실에 보내서 신경에 자극 주세요, 근육에 자극 주세요라고 하면서 안면마비 환자의 치료가 시작되고 납니다. 그런데 안면마비가 왔다 이랬을 때 제가 보면 저기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환자를 처음 만나면 치료 시작을 바로 하지 않죠. 치료 전에는 뭘부터 늘 먼저 해야 되느냐? 평가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안면마비 환자한테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경환아 혹시 마이크 될까? 네,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면마비 환자한테 우리가 물리치료사로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는 처음에 생각 들었던 게 이제 뇌졸중 환자의 그 안면마비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런 것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눈썹 위에 주름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일단 그거를 보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경환이 잘 공부를 했었네요. 이게 보면 이제 중추성이냐 말초성이냐 이런 거 구분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마에 주름 잡아 보세요. 눈 꼭 감아 보세요. 뭐 휘파람 불어 보세요. 웃어 보세요.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MMT죠. 얼굴에 대한 MMT를 시행한 겁니다. NMT를 시행해가지고 마비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3점, 4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기 진단을 사용하면 더 좋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전기진단 측면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하라라고 권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극성 공식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극성 공식 앞에서 배웠을 때 뭐 CCC, 뭐 ACC, COC 뭐 그런 거 순서 외웠잖아요. 근데 정상 지배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CCC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탈신경근이 되고 나면 그 반응 시간이 뒤집어진다라고 배웠어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정상 지배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음극, 마이너스 극으로 자극 줄 때 수축이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 탈신경근이 되었으면 플러스 극으로 자극 줬을 때 수축이 더 잘 나와요. 그러면 극성공식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지금 신경 지배 상태인가? 아니면 탈신경근 상태인가?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MMT로 했을 때 3점, 4점 이렇게 적을 때는 기능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마비가 심하구나, 마비가 좀 덜하구나, 상태가 나쁘구나, 좋구나, 이거 판단 내릴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예후 예측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의 근육을 뭔가 이렇게 생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걸 놓고 보자면 MMT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극성 공식 되게 좋죠. 근데 플러스 더해가지고 변성 반응 검사하면 더 좋습니다. 변성 반응 검사는 이 사이에 두 단계가 더 나와요. 부분 변성이 된 상태인가? 그러니까 신경의 일부 손상을 받은 상태인가? 아니면 완전 변성 상태인가? 신경이 완전히 없어진 탈신경 상태인가? 그 다음에 절대 변성 상태인가? 근육까지도 완전히 변성된 건가? 이것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환자분의 예후 예측도 할 수 있고 치료 계획도 더 잘 세울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에 오는 안면마비 환자한테 이러한 검사를 병원에서 시행을 하는가? 사실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 검사는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치료실에 안면마비 환자면은 주로 직류치료기로 많이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병원의 임상에서는 EST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다음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실습 나갈 때 한번 잘 보세요. 말초신경 손상 환자들한테 할 때는 누구누구야 여기서 EST 좀 가지고 와줘 이렇게 치료사 선생님들이 부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EST가 직류치료기에 대한 기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직류치료로 치료를 하는데 그때 좀 치료를 세밀하게 하는 치료사는 적어도 극성 공식을 한번 좀 해봅니다. 마이너스로 자극을 줘봤다가 플러스로 자극 줬다가 해서 자극 잘 나오는 걸로 치료해야지 이렇게까지는 아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극성 공식을 해석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꼭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